좀 전에 소개 말씀에도 있었는데 이 재즈 시대의 1920년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유명한 작가가 피츠제럴드인데 동시대 그 몇몇 이제 유명 작가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해밍웨이도 동시대 작가이고 그 다음에 윌리엄 포크너도 동시대 작가입니다. 뭐 특별한 교분이 없진 않았습니다. 저 피츠제럴드하고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피츠제럴드가 이 세 작가들 가운데는 연배가 조금 위에요. 뭐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 사이들이긴 한데 피츠제럴드가 1896년생이고 해밍웨이는 이제 99년생이고 이게 3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그 파리 체류를 하던 시절에 20년대 중반인데 피츠제럴드도 이제 파리에 있었고 이 작품은 위대한 개츠비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집필하게 됩니다. 그 즈음에 이제 해밍웨이와 만나서 교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 주인공 개츠비의 어떤 열망과 그다음에 좌절, 실패를 다루고 있는데 피츠제럴드 자기 자신의 어떤 열망도 이 작품의 주인공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투사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작품을 이해하는 이제 그 시각, 루트는 뭐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작품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작가 근데 공통점은 그 연배는 한 3살, 4살. 해밍웨이가 제일 젊으니까 이게 1899년생, 1896년생, 97년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근데 이제 같은 세대를 묶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 이제 참전 세대라는 겁니다. 내지는 이제 참전하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포크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훈련만 하다가 결국 이제 직접 참전하지 못했고 실제로 이탈리아 전장까지 가서 이렇게 부상까지 입었던 작가는 이제 해밍웨이입니다. 여러 편의 이제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 실제로 해밍웨이가 전선에 투입돼서 전투에 참여했던 거는 한 달여 기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투병도 아니었고 그냥 그 구급차 운전병 정도였는데 근데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턱걸이 하려면은 1918년에 20살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전쟁에 참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해밍웨이까지가 턱걸이입니다. 해밍웨이는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한 건데 맨 처음에 육군에 지원했다가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적십자사 의무병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그때는 나이 한 살 속여가지고 98년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참전하게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한 세대로 이렇게 묶이는 어떤 근거가 1차 세계대전 경험을 이렇게 공유한다는 건데 그 커트라인이 1918년이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작가는 이제 작품을 쓰게 되는데 20년대 이제 피츠제럴드가 가장 빠릅니다. 1920년부터 그 다음에 이 작가들이 차례대로 이제 20년대 중반부터 단편집과 이제 주요 장편들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등단하게 됩니다. 피츠제럴드의 첫 작품은 이제 낙원의 2편이라는 작품인데 1920년에 해밍웨이 첫 번째 장편은 태양 다시 떠오른다인데 이제 6년에 나옵니다. 이 포크너더 병사의 그 월급이라는 작품이 국내 번역되지 않았는데 그 작품이 이제 20년대 중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작품을 발표합니다. 근데 당대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작가는 포크너는 조금 여기는 좀 사라져 줘야 됩니다.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포크너는 이제 40년대나 가서 이렇게 발견되게 됩니다. 이 두 작가 유명했는데 특히 이제 피츠제럴드가 20년대 대표 작가로 이제 당시 독자들에게 대단히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첫 번째 소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위대한 개츠비가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고 널리 읽히지만 실제 당대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작품은 첫 번째 작품
낙원의 이편이었고 그게 피츠제랄드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견주면은 위대한 개츠비는 그렇게 성공적인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츠제랄드는 작품이 많지도 않습니다. 장편이 5편이 전부입니다. 장편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마지막 장편은 이제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장편은 4편밖에 되지 않고, 위대한 개츠비가 3번째 소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 생활이 가능했던 거는 단편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츠제랄드는 미국 작가들 가운데 단편을 가장 많이 쓴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통계까지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연구자들이 보통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160여 편 정도 썼습니다. 단편 소설을. 많이 쓴 걸로 쳐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쓰면은. 물론 모파상이나 체오프나 이런 이제 단편 작가들 한 300~400편 정도의 작품을 썼어요. 훨씬 더 많이 썼지만 분량이 조금 더 짧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요즘하고 좀 다른데, 우리는 이제 작가가 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단편 쓰면 안 되고 장편 소설을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좀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 등단 같은 거는 이제 단편으로 하지만 주로 몇 작품 쓴 다음에는 이제 장편으로 이렇게 또 업종 전환을 합니다. 동일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단편 작가가 바로 장편 작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뛰어난 작가라고 재능을 보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작가들 가운데 장편을 시도했다가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100m가 주 종목인 육상 선수가 마라톤 못한다고 이렇게 타박할 수는 없습니다.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피츠제랄드는 뛰어난 단편, 장편을 오늘날 지금 보기에는 이제 위대한 개츠비 같은 작품을 쓰긴 했지만 그만한 작품을 또 쓰진 못합니다. 또 쓰진 못하고, 그다음에 장편을 계속 쓰지 못한 이유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돈이 안 된다는 거, 그게 하나였고, 위대한 개츠비가 2만 부도 안 나갔어요 당시에. 그다음에 2번째는 아내 때문에, 젤다 세이어라고 유명한 커플입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료 사진에 부부 사진은 몇 장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둘 다 인상적이죠. 그 다음에 2페이지에도 이들 부부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도 이제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어요. 스콧이라는 이제 딸이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았겠구나,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젤다 세이어도 작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피츠제랄드보다는 더 훨씬 부유한 집안의 처녀였는데, 피츠제랄드와 결혼하게 된 것도 남자로서 뭔가 이렇게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글을 쓴다는 게 많이 어필했던 걸로 여겨집니다. 물론 글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내지는 부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돼요. 이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장편 썼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대한 개츠비를 쓰던 무렵에 파리에서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파리에 있을 때였는데, 안 놀아주니까, 그게 쉽게 말씀드려서 바람을 피웠어요. 젤다 세이어가 프랑스군 공군 장교인가 하고 이렇게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츠제랄드가 깨닫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장편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못 써요. 안 쓰기도 하고, 이렇게 못 쓰기도 하고. 위대한 개츠비 다음에 쓴 장편이 그 밤은 부드러워라는 작품인데, 피츠제랄드의 이제 그 5편의 작품, 하나 뭐 미완성이니까 제외한다 하면 4편의 장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걸 꼽자면 위대한 개츠비, 그 다음에 밤은 부드러웁니다. 근데 그거는 34년에 나옵니다. 9년 뒤에야.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이제 역시나 아내 때문에. 그래서 제다 세이어가 그래서 장편 쓰는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호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자기랑 조금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이 대작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장편 소설 쓰려고 이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이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조금 가만히 돼가지고 주로 단편을 씁니다. 그 단편이 훨씬 더 수입이 좋았어요. 160편이나 썼다는 데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수입이 좋았냐면은 미국의 그 주간지들이 그 토요판에 대중 주간지들이 있는데 작품을 하나씩 실었어요. 단편 소설은. 장편은 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단편은 실을 수가 있는데 발행 부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원고료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니까 장편 소설 쓰는 것보다 단편 하나 쓰는 게 훨씬 더 수입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단편을 썼습니다. 160편 정도 썼다고 했는데 이 일종의 매문입니다. 돈벌이용으로 이렇게 쓴 작품들이고 그래서 좀 엄밀하게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 30편 정도가 조금 봐줄만 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번역된 단편집이 있어요. 피츠제랄드 단편집이라고 해서 한 2권짜리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혹시 그런 작품들 이렇게 읽으셨다가 재미있다, 더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더 없어요. 그냥 그걸로 이렇게 만족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 허접해가지고 연구자들도 이제 따로 이렇게 배제합니다. 여하튼 뭐 대략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작품을 썼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 개인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피츠제랄드의 주요 작품들의 자기 자전적인 경험, 개인사 이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에서는 이제 작중 화자 닉 해로웨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츠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지가 역시나 이제 상대 역으로 이제 주요 등장 인물들입니다. 저는 이 피츠제랄드 자기 모습이 화자인 닉 해로웨이하고 주인공 개츠비에게 이렇게 좀 반분돼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 이 작품에 이제 데이지의 모델로 아내인 젤다 세이어를 이렇게 꼽기도 합니다. 자료 같은데도 오늘 드린 자료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 사정이 조금 밝혀진 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혹시 뭐 여러 번역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번역본마다 뒤에 이제 작가 연보가 실려 있는데 연보 중에 지네브라 킹이라는 이제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령 1915년의 일인데 여기 이름을 피츠제랄드의 뭐 독자라면 조금 이름을 기억해 둬야 될 인물입니다. 지네브라 킹. 발음 뭐 지네브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집안 성은 킹이에요. 아버지도 킹이고 시카고 최고 갑부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츠제랄드가 알게 됐어요. 이 지네브라 킹이 이때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이거 피츠제랄드는 15년이니까 19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아직 좀 10대였을 때였는데 사교계에서 이제 우연히 파티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다음에 그녀가 많은 소설의 모델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연애 편지를 많이 보냈지만 퇴짜 맞은 걸로 그녀는 그가 엄청나게 따분하고 지겹다는 이유로 차버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였어요. 근데 이면의 내막이 그 나중에야 밝혀지게 됩니다. 이 지네브라 킹이 1980년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장수했습니다. 82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 유품 중에 피츠제랄드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됩니다. 지네브라 킹이. 근데 그 편지, 두 사람 편지 교환했던 게 이제 10대 시절이었어요. 두 사람의 연애는, 그러니까 사귀었다고 하는 건 이제 1915년부터 이제 17년 사이, 2년 채 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 피츠제랄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지 썼던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지네브라 킹도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이 피츠제랄드 전기 작가들에게 일찌감치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피츠제랄드가 1940년에 죽고, 지네브라 킹 무려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지네브라 킹한테 가서 그런 이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지네브라 킹이 굉장히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내 주변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이제 그 여자였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다. 나를 이제 쫓아다니는. 피츠제랄드는 그중 한 명이었고, 귀찮게 굴었다. 편지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그냥 따분해서 그냥 내가 퇴짜놨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에 지네브라 킹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유품에 나온 그 편지를 보면은, 지네브라 킹도 상당히 그 피츠제랄드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이게 쌍방적인 관계였다고 하는 거. 두 사람이 물론 편지를 피츠제랄드가 더 많이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그 생전에 알려진 것처럼 일방적인 그 짝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10대였기 때문에 조금 그 기분에 좀 좌우된 면도 있긴 하겠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지네브라 킹은 18년에 이렇게 결혼합니다. 좀 일찍 결혼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결별 통보를 받습니다. 결별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피츠제랄드에게. 그러니까 연애 편지 주고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막상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시카고 최고 갑부 집안이에요. 근데 피츠제랄드는 아버지가 이제 사업 좀 하려다가 실패한 집안입니다. 그 친척들 돈으로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을 좀 다니다가 이렇게 중퇴하게 되는데 그게 최종 학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배우작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작에는 나오지 않아요. 위대한 개츠비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영화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청년은 그 부잣집 이 여자를 넘보면 안 된다. 그걸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이 지네브라 킹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이 위대한 개츠비가 여러 번 영화화 됐는데, 대략, 최근에 나온 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버전의 위대한 개츠비죠. 2013년인가요? 12년인가 그때 나왔고, 그 다음에, 자료 사진에 들어가 있는데, 74년에 이제 만들어진 그 위대한 개츠비가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개츠비로 나왔고, 미아 페로가 이제 데이지 역으로 이렇게 나오고 했습니다. 조금 올드한 느낌의 그 영화이고, 저는 뭐 캐스팅이 썩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 작품에서 이 두 주인공들이 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불과해요. 근데 중년으로 보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거는 좀 나중 문제이고, 나이대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74년 8에는 그 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대사는 아니지만, 피츠제랄드가 그렇게 노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네브라 킹과 사귈 때의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결별의 통보를 받은 다음에, 그런 이제 자기 좌절감을 이제 그렇게 적어 두기도 했습니다. 그 헤어지면서 이제 둘이 주고받은 편지를 다 소각하기로 해요. 약속을 합니다. 또 남으면 안 되니까. 지네브라 킹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피츠제랄드는 소각하기 전에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사본을 다 만들어 두고 원본은 불태워요. 그러니까 불태운 건 맞아요. 원본 불태우기로 했으니까. 다만 사본은 평생 보관했습니다. 이 사본을
피츠제랄드가 죽은 다음에 1940년에 이렇게 죽는데 이 딸인 그 스콧 피츠제랄드가 이게 보게 돼요. 보고서는 이게 편지 그 발신자가 지네브라 킹이었고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네브라 킹한테 보냅니다. 당시 보낸 편지니까. 그걸 편지를 받아요.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 이제 무슨 뭐 그 보석함 같은 함 같은 게 있죠. 그 여성용품이어가지고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 보관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손녀가 이 지네브라 킹의 손녀가 할머니가 죽은 다음에 그 함을 발견해요. 그리고 보니까 그 편지가 나와 있는데 이 수신자가 피츠제랄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서관에 기증합니다. 자료로. 그 이후에 알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둘의 관계 진상이라고 하는 게 아주 뒤늦게야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